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1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연초에 결심하셨던 모든 일들 잘 이루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그 17번째 에피소드인 이타카 밤의 귀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 한 해를 거의 몽땅 바치고 2020년 새해까지 이어진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읽기 그 대단원의 막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리할 17번째 에피소드인 이타카 밤의 귀로는 사실상 이 소설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가 그렇게 밝히기도 했거니와 또 집필 순서상 마지막 에피소드로 나오는 몰리의 독백, 즉 페넬로페 장은 우선 집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수정과 수정을 해가면서 완성한 장이 이 이타카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읽어보면은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블룸과 스티븐 모두 퇴장합니다. 이 장에 대해서는 양극단의 평가가 존재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지루하며 예술적인 측면에서 절대로 옹호받을 수 없는 기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지적인 명료함의 승리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척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장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이스 자신은 미운 오리 새끼라고 가장 아끼는 에피소드로 꼽았다고도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는 다음 18번째 에피소드인 페넬로페와는 일란성 쌍둥이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타카는 교리문답식으로 또 페넬로페는 의식의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종교의 원론적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정교하고 또 닫힌 형식으로 질문해 가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1계명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는 이 제1계명은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모든 것 이상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사랑하라 이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묻고 답하는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의식의 흐름은 우리가 많이 봤듯이 이 몰리의 독백은 또 무정형으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형식인 것이죠. 그래서 두 에피소드의 형식을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17번째 에피소드와 18번째 마지막 에피소드를 동시에 같이 다뤘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소설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요한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이 또 투여되는 거고요. 영상 업로드 텀이 상당히 또 길어질 수밖에 없고 해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일단 17번째 에피소드를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마지막 페넬로페 장을 읽고 나서 율리시스 총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좀 총체적으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이 조이스의 율리시스와 조응하는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또한 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7권부터 24권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마지막의 이야기는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그동안 자신의 왕궁을 더럽히고 자신의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를 희롱하고 조롱한 구원자들에 대하여 복수하고 또 그 부역자들까지 처단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작품 전체의 이야기의 절정이고 클라이막스이기에 대단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복수극을 통해서 우리의 현대의 소시민인 영웅이 아닌 평범한 광고쟁이 블룸에게 복수란 어떤 것일지, 조이스가 어떤 생각을 했었던 건지 좀 비교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세우스가 하는 복수는 영토에 대한 되찾음이고 명예를 지키는 일인데, 블룸에게 복수는 아내를 빼앗겼다는 어떤 실질적인 일입니다. 블룸은 소심한 복수를 아내에게 합니다. 오디세이아에서 신들의 중재와 힘을 통해 살육된 구원자들의 가족들이 하려는 또 다른 복수를 막고 서로 사랑하고 부와 평화가 충만한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면, 현대의 소시민 블룸에게는 오로지 이성과 과학의 힘을 상상하는 것밖에 없는 듯해 보입니다. 17권에서 24권의 이야기는 이 정도가 됩니다.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오디세우스는 이제 이타카 고향이고, 그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이 오디세우스의 소왕국이죠. 영주, 그곳의 영주이고요. 그곳에 돌아와서 돼지치기인 에우마이오스를 만나고 아들 텔레마코스까지 만난 게 이제 이전의 장이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구원자들에 대한 복수를 준비를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드디어 자신의 자신의 집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구원자들은 온갖 먹을 것을 앞에 두고 흥청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디세우스는 집에서 구원자들에게 심지어 염소치기, 이자는 나중에 이제 구원자들을 돕게 되고 또 오디세우스에게 처절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이 염소치기란 자에게까지 구박당하고 얻어맞기까지 합니다. 주인공의 핍박, 이 코드죠. 한편 페넬로페는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불러서 두 사람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온갖 이제 베풀어 주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 손님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예우를 최상치로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발을 씻겨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가 노출될까봐 극구 사용하는데, 자신의 유모,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길러왔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하녀 에우리클레이아가 발을 씻어주게 됩니다. 그때 에우리클레이아는 오디세우스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 흉터를 다리에 가지고 있는 흉터가 있어서요. 오디세우스는 일단 비밀을 지켜줄 것을 맹세시키고요. 한편 페넬로페는 구원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디세우스의 활과 화살을 가지고 12개의 도끼에 구멍을 꿰뚫는 자를 따라서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결국 아무도 오디세우스의 활에 화살을 끼우지도 못하고 오디세우스가 이 일을 해냅니다. 그 순간이 사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인들을 일단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페넬로페는 아테네 여신이 잠을 재우고요. 그렇게 활을 가지고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와 에우마이오스, 그리고 또 한 명의 충직한 하인인 소를 치는 필로이토스라는 자와 함께 이 네 명이 구원자들과 그 시종을 모조리 살육합니다. 그러니까 활을 쏘아서 살육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구원자들을 그야말로 몰살시키고 또 부역자들까지 몰살을 한 뒤에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와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역자들에 해당하는 하녀들을 처단하는 방식도 대단히 가차없고 잔혹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거나 혹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페넬로페가 내걸은 그 활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적인 영역에서 오디세우스의 존재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두 사람만의 어떤 사적인 증명이 필요했기에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침대에 대한 수수께끼가 필요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냅니다. 페넬로페의 수수께끼는 당연히 오디세우스가 맞추게 되고요. 두 사람은 비로소 회포를 풀게 됩니다. 이 침대라는 그 소재가 교묘하게 조이스의 이타카장 에피소드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야기의 세계에서 언급해야 할 게, 이 이야기의 세계는 여전히 신들의 세계와 공존하는 인간 세상의 얘기라는 점입니다.
오디세우스의 모든 발걸음마다 신들, 특히 아테네의 힘이 작동을 합니다. 신이 내리는 운명과 인간의 의지가 얽혀서 이야기가 나아갑니다. 신들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젊은 그런 구원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다른 복수와 또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날이 새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떠나고요. 이제 과연 구원자들의 가족들이 오디세우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싸움을 시작하고요. 이때 이제 신들이 회의를 합니다. 처음에 마치 한 것처럼요. 제우스는 인간 간의 싸움을 중지시키고 오디세우스가 영원히 그곳의 왕이 되도록 하고 이타카가 다시 부와 평화의 땅이 되도록 하라고 아테네에게 이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오디세우스로 하여금 아테네는 싸움을 중지시키고요. 오디세우스는 수긍하고 사람들은 아테네의 중재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하는 또 서양 문학의 원류라고 부르는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마지막입니다. 급작스럽게 끝이 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3부작 오디세이아가 있는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은 오디세우스가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소설을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의 영국의 식민지 땅 더블린, 그곳에서 사는 유대인, 그야말로 소시민 블룸 역시 아내의 잠자리 옆에 거꾸로 누우면서 잠에 드는데요. 그는 꿈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여행을 꿈꿉니다. 그게 몰리였을까요? 이제 제임스 조이스의 이타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은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영토이자 집인 이타카로 돌아오듯이 블룸 역시 스티븐과 함께 그 더블린 서북 쪽에 있는 이클레스가 7번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침 8시가 넘어서 집을 나섰으니까 약 17시간 넘어서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말씀드렸듯이 교리문답 기법이 쓰여 있는데요. 비개성적 혹은 비인격적 객관적인 질문과 답으로 이어진 형식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1부에서 텔레마코스의 두 번째 에피소드, 그러니까 네스토르 장에서 똑같이 교리문답 형식을 쓰고 있는데요. 그때는 퍼스널, 그러니까 개성적 또는 인격적이었던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점이 좀 다릅니다. 네스토르 장에서의 교리문답 형식은 제대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장은 그야말로 철저히 교리문답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려 309개의 질문과 짧은 것도 있고 긴 답변도 있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309개인지 세볼 걸 그랬는데 연구자들의 연구이니까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여튼 제3의 서술자가 묻고 또 그 서술자, 그러니까 블룸이나 스티븐, 몰리가 아닌 그 서술자 스스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술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에 또 여러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또 제외하고요. 서술자가 여기서 묻고 답하는 이가 누구냐? 조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이스가 묻고 또 제3의 서술자라고 하지만 결국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블룸, 몰리의 이야기, 그들의 정보로 가득한 그런 장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질문의 범위는 온갖 것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객관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부엌의 수도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물의 속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거라든지 또 가장 개인적인 내용들, 1904년 6월 16일 그날 당시의 지출 내역서라든지 또 서랍에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까지
묻고 답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요 1절을 읊으라는 주문도 있고요. 이런 것은 뭐 노래 악보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또 끝말 이어 맞추기식의 글자 수수께끼 형식도 또 묻고 답하는 형태로 나오고요. 뭐 선전 슬로건, 대차 대조표라든지 또 선반 위에 있는 책의 목록 형태들을 또 묻고 답한다든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질문과 답변, 질문 형태가 어떤 때는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끝까지 이어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내용도 대단히 다양하죠. 더블린 수원지의 면적이라든지 가스렌지의 출력량이라든지 또 스티븐과 블룸의 박녀의 투사력 등 엉뚱한 정보도 있고요. 또 블룸, 스티븐, 몰리 등 주요 인물에 관한 것이거나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상세히 밝혀집니다. 호메로스 오디세이아에서도 모든 것을 비춘다라는 고전 서사시의 특성처럼 오디세우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디세우스의 이름의 유래와 그 뜻에 대한 정보도 나오는데요. 오디세우스의 이름은 외할아버지인 아우톨리코스가 지어준 이름이라는 거, 노여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외할아버지에게 이름을 청탁하면서 많은 기도를 해서 얻은 아이라는 그런 그 뜻을 넌지시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으면 하고 바란 거죠. 그런데 외조부는 뜻밖의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조부가 이 딸의 집에 왔을 때 여러 사람에게 화가 나 있었다고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서 큰 외손자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해서 얻은 아이라는 이 신에게 의지하는 이름과 외조부가 지어준 분노, 노여워하는 자라는 이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인간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노여워할 수 있는 그 신에 가까운 이름으로 지어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디세우스에서도 그러니까 고전 서사시의 특성답게 그런 많은 정보들을 이야기 전개 중에서도 밝히는데요. 마치 이 에피소드에서도 그런 정신처럼 많은 그 정보들이 쏟아지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과 답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은 이야기를 하는 또 다른 기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블룸에 대해서 그리고 스티븐에 대해서 몰리에 대해서 또 블룸과 스티븐의 관계에 대해서 블룸과 몰리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몰랐던 그런 정보들을 취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티븐은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조차 거부하는데요. 그것은 스티븐이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물의 유동성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언어의 유동성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우리가 나보코프의 블룸과 스티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블룸을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두 사람의 차이가 이야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루하며 예술적인 측면에서 절대로 옹호받을 수 없는 기법이라는 평가에는 여기서 블룸을 온갖 백과사전적 지식으로 치장해 놓았다는 점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이렇게 질문과 답을 통해서 마치 수험생의 시험 답안지를 써놓은 듯한 서술은 과도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의 속성에 대해서 엄청 백과사전적인 그런 서술을 하고 있고요. 전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서술이 길게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낮 동안 밖에서는 블룸은 내내 사람들에게서 소외받아 왔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도 어려웠고 또 주의 기울여 듣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블룸은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독자들은 강요받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보일런과 몰리에 대한 감정이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면. 그래서 조이스의 그 스키마 계획도에 따른 개요에서 오디세우스의 활이 블룸의 이성으로 대변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활을 쓰듯이 블룸은 이성을 휘두른다고 할까요? 마치 조이스가 백과사전을 옆에 놓고 관련된 항목을 넣어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텍스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것이 전통 소설과 모더니즘 소설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예술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차없이 질문을 해대던 서술자는 뒤로 갈수록 단문 또 단편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누구와, 언제, 어디, 마지막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것은 블룸이 서서히 졸음으로 의식이 침잠에 들어가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술자가 블룸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서술자에 대한 다른 의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인 이 어디,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점입니다. 종결점입니다. 마침표입니다. 블룸이 완전히 잠에 빠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이스가 스스로 여기가 끝이다 라고 표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쇄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를 남기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초판에는 이 인쇄 식자공이 이 점을 빼버렸습니다. 잘못 표기된 오점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조이스가 얼바로 정정을 했고요. 이 점은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객관적이고 비개성적인 질문과 답으로 이어지던 형식 속에서도 내용은 블룸의 심리와 상태를 반영하면서 또 심적 내면을 드러낸 것으로도 읽힐 수가 있는 거고요. 김성숙 교수님의 마지막은 어디에? 라고 되어 있고요. 김종공 교수님은 어디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한 번역일까라는 생각에 저는 김종공 교수님께 더 적합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김성숙 교수님의 번역본에는 이 마침표가 없습니다. 물론 김성숙 교수님이 원전으로 사용했던 그 번역본에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김종공 교수님의 번역으로 사용한 원전은 이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스답게 조금씩 이전의 내용을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리와 관계가 서먹해진 시기가 아들 누디의 죽음 이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누디의 생일인 1893년 12월 29일 이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은 형식으로 사실과 다른 것들을 쓰고 있다는 것도 이 과학적 교리문답을 패러디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에우마이오스 16장에서 블룸과 스티븐은 자신들의 견해를 놓고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둘의 대화를 통해서요. 그렇다면 블룸과 스티븐을 더 이어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 조이스는 아마 생각했을 것 같고요. 이 두 대화를 단순히 더 연장해서 일반적인 소설처럼 쓰는 것은 조이스에게는 용납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체, 두 사람에 대한 정보도 또 심리도 새롭게 쓰고 싶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리문답체, 일부에서도 이미 사용됐지만 이 교리문답체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서점 챈들러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는 물론 물의 속성 같은 장황하게 백과사전의 어느 한 대목을 옮겨 붙인 듯한 그런 대목도 있어서 읽기에 곤혹스러운 점도 있지만 그 외의 대목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등 굉장히 심적으로 변동을 겪으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이스와 또 이 작품 율리시스에 대해서 과연 명불허전이구나라는 그런 좀 놀라운 그런 점도
느꼈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특히 창작, 소설을 쓰는 자에게는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작가이고 또 작품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309개의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승전결의 리듬을 느낄 수도 있었고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어지는 지극히 몸이 건조한 형식인데도 거기에서 세 인물에 대한, 특히 블룸과 스티븐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어떤 서정적이고 멜랑콜리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주 신기한 형식이고 또 신기한 에피소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309개의 질문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그 대략적인 줄거리를 일반적인 소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가지 않지만 질문과 답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줄거리를 얘기를 해보자면요. 블룸과 스티븐은 새벽 2시경, 그러니까 벌써 다음날 한밤중에 블룸의 집 이클레스가 7번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블룸은 아침에 상복으로 갈아입는 바람에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역시 멀리건에게 열쇠를 줘버리는 바람에 열쇠 없는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열쇠 없는 두 사람이 더블린이라는 그 사회, 또 예술, 창작이라는 그 세계에 뛰어들어 있던 것이고요. 바로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블룸은 철책을 넘어 지하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스티븐을 불러들이고요. 블룸이 제안했던 것처럼 코코아를 마십니다. 코코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음료입니다. 블룸은 스티븐을 보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 꿈꿨던 시와 문학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스티븐은 블룸의 시가 자신이 경멸하는 시의 유형, 또 그런 시를 쓰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시에 대해서도 스티븐, 그러니까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피력한 바 있던 예술론과 관계가 있는데요. 하루의 일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두 사람은, 블룸은 과학적이고 스티븐은 예술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두 사람은 스툼과 블리븐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부자 관계를 이룹니다. 스툼, 그러니까 스티븐과 블룸의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블리븐, 블룸과 스티븐, 이렇게 합성어로 두 사람은 이런 관계를 이룹니다. 블룸은 스티븐이 침실 옆 방 하나에 거주하면서 연구 혹은 작품 생활을 하면서 몰리에게 이탈리아를 가르쳐 주기를 제안합니다. 스티븐에게는 주거의 안정과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블룸에게는 지성 그리고 회춘, 대리만족을 줄 것입니다. 여주인인 몰리에게는 강박관념의 해소와 정확한 이탈리아 발음의 습득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몰리의 강박관념을 해소시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루디의 죽음으로부터 아니면 보일런에게서 감정을 해소시킨다는 말일까요? 이 제안은 즉시 설명 없이 우호적으로 감사와 함께 거절당합니다. 두 사람은 뜰로 나가서 별을 바라본 후 먼저 스티븐이, 나중에 블룸이 그렇게 오줌을 눕니다. 이전에 2층 창문을 통해서 몰리의 실루엣을 두 사람은 봤습니다. 스티븐은 블룸과 악수를 나눈 후 떠납니다. 스티븐의 퇴장이고 영원한 이별입니다. 마치 이 장면에서 블룸이 이제까지 꿈을 꾼 건가, 상상을 한 건가 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치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진짜였는지 상상이었는지 꿈이었는지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블룸은 스티븐을 전송한 후에 별들을 바라보며 슬픔을 느낍니다. 몰리가 잠들어 있는 침실로 들어가는데 2층 가구 배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거기에 블룸은 부딪히고요. 보일런이 왔다 갔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부엌에서 경마표를 발견한 바도 있고요. 블룸이 두려워하는 것도 드러납니다. 대뇌의 주름 벽 속에 위치해 있으며 측정이 불가능한 절대의 지역인 이성의 빛이 창난을 일으켜 잠자는 중에 살인 또는 자살 행위를 저지르는 이를 두려워합니다.
아버지의 자살, 그것이 블룸에게 주는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룸이 가장 깊게 생각하는 블룸의 희망은 광고, 포스터 등입니다. 즉 광고에서 최고의 작업을 해내는 것을 블룸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고쟁이입니다. 보일런이 침범한 그 너무나 확연한 모습을 보면서 바꾸기에는 너무 힘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의 구원자들을 살육한 것과는 달리 블룸은 그동안 몰리와 실제로 관계를 가졌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 20명 정도의 애인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상징적인 사례를 자행합니다. 옷을 벗고 아내가 잠들어 있는 옆에 거꾸로 몸을 뉘웁니다. 몰리의 발에 머리를 뉘우며 새삼스럽게 맥킨토시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봤고 길에서도 봤던 그 맥킨토시를 궁금해합니다. 침대에는 다른 남자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남자의 몸 형태로 눌려있는 자국이 있고 또 빵 부스러기 등도 있습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블룸은. 무한에서 생겨 무한이 되풀이되는 연속항 속에서는 최초도 최후도 유일도 단독항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체념과 태어남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지만 한편으로는 머릿속으로 복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는 쉬고 있습니다. 그는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여행을 꿈꿉니다. 오디세우스의 새로운 여행처럼요. 누구와 언제 어디로를 질문하지만 마지막 대답은 점입니다. 무시간, 무공간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종결입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페넬로페 장으로 꿈속에서 몰리가 대답을 한 것일까요? 블룸의 입장에서는 악몽일까요? 길몽일까요? 독자에게는 어떨까요? 이 몰리의 내적 독백 페넬로페 장이 선물일까요? 악몽일까요? 읽어봐야겠습니다. 이상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세스 17번째 에피소드 고향 이타카였습니다. 그럼 율리세스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페넬로페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악몽이어서는 안 될 텐데요.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